44조 제국이 한순간에 사라진 이유는 단순한 외풍이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를 은폐하며 거품을 키운 끝에 다가온 파국 때문이었습니다. 1998년 기준 자산 총액 44조 원과 41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재계 순위 2위를 지키던 대우그룹이었죠. 하지만 1999년 8월 26일 12개 핵심 계열사가 기업 개선 작업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거대한 제국은 허무하게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속도로 무너져 내린 역사적 비극이었네요. 이 거대 그룹의 붕괴는 한 기업의 파산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체에 거대한 상흔을 남겼습니다. 대우그룹의 부실을 정리하고 채권단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공적 자금만 총 31조 7천억 원에 달했죠. 이는 당시 국가 예산의 약 30%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 여파로 만여 개에 달하는 중소협력업체가 연쇄부도 위기에 몰렸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잃는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제국의 처음은 어떠했을까요? 1967년 김우중 회장이 단돈 자본금 500만 원으로 설립한 대우실업이 그 첫걸음이었습니다. 섬유 수출을 시작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과감한 인수합병과 해외 진출을 거듭하며 눈부시게 성장해 나갔죠. 작은 섬유 회사에서 출발해 재계의 거목으로 거듭난 과정은 실로 대담한 도약이었습니다. 이후 대우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슬로건 아래 이른바 세계 경영의 기치를 끌어올립니다. 1998년 기준으로 무려 396개의 해외 법인을 운영하며 전 세계 영토를 확장해 나갔죠. 현대그룹에 이어 대한민국 재계 순위 2위에 오르며 붉은 제국의 위용을 여실히 과시했습니다. 거칠 것 없이 질주하던 세계 경영의 기적처럼 보였군요. 그러나 1997년 대한민국을 들이닥친 IMF 외환 위기는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른 대기업들이 혹독한 구조조정에 나선 것과 달리 대우는 오히려 공격적인 차입 경영을 지속했죠. 급기야 1997년 12월 부채만 3조 4천억 원에 달하던 쌍용 자동차를 전격 인수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위기 한가운데서 감행한 이 인수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악수가 되었군요. 정부는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출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대우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옥포조선소 등 핵심 자산의 매각마저 지연시키며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날려버렸죠. 설상가상으로 쌍용차 인수 여파가 겹치면서 1998년 대우그룹 전체의 차입금 비율은 500%를 초과하고 맙니다. 재무구조가 바닥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던 순간이었네요. 외환위기 여파로 시중금리는 연 30% 가까이 치솟으며 자금줄을 바짝 죄어왔습니다. 이러한 고금리 지옥 속에서 대우는 1998년 한 해 동안 연 20%에서 30%에 달하는 고금리 단기사채와 기업어음을 총 17조 원이나 발행했죠. 높은 이자를 얹어 돌려막는 방식으로 버텼으나 이는 시한폭탄의 태엽을 갚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연명하고 있었군요. 마침내 금융권의 신용 공여가 전면 중단되면서 자금의 선순환은 완전히 막히고 말았습니다. 1999년 7월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자구책을 발표했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은 뒤였죠. 시장과 금융당국 모두 대우의 자구안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웅장했던 제국의 기둥이 서서히 꺾여 내려가고 있었네요. 결국 1999년 8월 26일 대우그룹의 12개 주요 계열사가 기업 개선 작업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공식 해체 절차에 들어갑니다. 당시 대우그룹의 총 부채는 약 89조 원에 달했고 자산은 약 60조 원에 불과했죠. 순자산이 마이너스 29조 원이라는 파탄 지경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참담한 수치표와 함께 거대 그룹의 신화는 막을 내렸군요. 그동안 시장 일각에서는 대우의 몰락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해외에 보유한 방대한 자산이 있었기에 정부의 금융 지원이 있었거나 정치적 외압만 없었다면 살아남았을 것이라는 통념이었죠. 과연 정부가 외면해서 무너진 비운의 기업이었을까요? 하지만 드러난 진실은 세간의 소문과 전혀 달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정밀 수사 결과 대한민국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인 41조 원의 분식회계가 적발되었습니다. 자기 자본을 부풀리기 위해 자산을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만 22조 9천억 원이었고 감춰둔 부채만 18조 1천억 원에 달했죠.
제국의 화려한 장부는 철저하게 조작된 거품이었던 것입니다. 드러난 41조 원의 숫자는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네요. 장부 조작의 중심에는 영국 런던에 위치한 BFC 비밀 계좌가 존재했습니다. 대우는 이 비밀 계좌를 활용하여 무려 약 250억 달러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와 무역 대금 상계 조작을 감행했죠. 이는 당시 환율 기준으로 30조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해외 거래에 탈을 쓰고 치밀하게 위기를 은폐해온 수법이었군요. 조사 결과 해외 법인이 가진 자산의 상당수는 부실하거나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 자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25조 원대에 이르는 불법 외화 유출과 밀반출 사실까지 백일하에 드러났죠. 수혈만 해주면 살아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처음부터 회생이 불가능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자력 생존은 물론 외부 지원으로도 막을 수 없는 붕괴였네요. 거짓으로 쌓아올린 제국이 무너지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의 기업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약 만여 개에 달하는 중소협력업체들이 납품 대금을 제때 결제받지 못해 연쇄 파산하거나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죠. 실핏줄 같은 중소기업들이 줄지어 무너지며 수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파장이었군요. 대우자동차와 대우전자 등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 역시 피할 수 없는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죠. 한 가장의 일터이자 평생을 바친 터전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붕괴의 그늘은 너무나도 깊고 참혹했네요. 더욱 무거운 현실은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었습니다. 무려 총 31조 7천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1990년대 말 국가 예산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죠. 거대 그룹의 무책임한 경영 결과가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된 셈입니다. 씁쓸한 역사의 멍해로 남게 되었군요. 그룹의 수장이었던 김우중 회장은 1999년 11월 해외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5년 8개월 동안 해외에 머물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2005년 6월 14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귀국했죠. 마스크를 쓴 채 수사관들에 둘러싸여 입국하는 그의 모습은 한 시대의 쓸쓸한 퇴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채 돌아왔네요. 이어 진행된 사법재판에서 법원은 김우중 회장에게 징역 8년 6개월과 개인 추징금 17조 9,25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김우중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과 임원진 전체에 부과된 총 추징금 액수는 24조 3천억 원에 달했죠.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규모 추징금 판결이었습니다.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순간이었군요. 1967년 자본금 500만 원의 대우 실업으로 출발하여 자산 44조 원의 재계 2위까지 올랐던 대우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채에 의존한 무리한 팽창과 분식회계라는 그늘은 한국 재벌 사상 최대의 해체라는 비극을 낳고 말았죠. 화려했던 세계 경영의 환상이 남긴 종말은 무리한 외형 확장과 투명하지 못한 경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명확히 경고해줍니다. 뼈아픈 교훈을 남긴 역사적 사건이었네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검찰 수사 기록이 증명하듯 대우의 흥망성쇠는 숫자와 기록 속에 객관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는 팽창만을 줬다가 뿌리째 흔들렸던 과거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리한 욕심보다 내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은 질문을 던져주네요. 오늘 준비한 대우그룹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경영을 돌아보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